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제공해주신 자료들, 특히 그 KIFRS 재고 금융상품 기준서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금융자산 분류, 이걸 좀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회계 기준하면 좀 머리 아프실 수도 있는데, 핵심 원리를 딱 잡으면 기업 재무 상태를 보는 눈이 확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기준이 도대체 왜 나왔는지, 또 자산을 나누는 그 기준은 뭔지, 그리고 예전 기준, 그 IAS 39랑은 뭐가 다른지, 여러분이 확실히 감잡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딱 두 가지예요, 핵심은. 기업이 금융자산을 어떤 사업 모형으로 관리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자산의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 이걸 보통 SPPI 테스트라고도 부르죠. 이게 어떠냐. 이 두 가지 질문에 따라서 자산이 크게 세 가지 바구니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사업 모형이랑 SPPI. 그럼 첫 번째 사업 모형부터 좀 볼까요? 이게 그냥 단순히 자산을 왜 가지고 있냐, 그 목적 같은 건가요? 예전 기준의 보유 의도랑은 좀 다른 개념인 거죠? 자료 보니까 이게 객관성을 높이려고 바뀐 거라고 강조하던데요. 네, 정확해요. 그 IS 39의 의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주관적일 수 있다, 이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IFRS 9의 사업 모형은 실제로 정말로 기업이 그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지, 뭐랄까, 관찰 가능한 사실에 좀 더 기반을 둡니다. 아, 실제로 어떻게 굴리는지를 본다. 그렇죠. 그래서 계약상 현금 흐름, 그러니까 원금이랑 이자 받는 게 주 목적이다, 이러면 상각 후원가 AC로 가는 거고요. 현금 흐름도 받고 필요하면 팔아서 공정가치 차익도 실현하겠다, 둘 다 목적이면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FVOCI, 그 외에 뭐 예를 들어 단기 매매 차익이 주 목적이다, 이러면 단기손익 공정가치 FVOPL, 이렇게 나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기준, 그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 SPPI 테스트요. 이거 왜 필요할까요? 여기서 뭔가 걸러지는 자산들이 있나 보죠? 네, SPPI 테스트는 그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정말 순수하게 뭐랄까 대출 성격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원금 회수하고 그 원금에 대한 이자, 뭐 시간 가치나 신용 위험 같은 거 반영된 이자, 이걸로만 구성되어 있냐, 이걸 확인하는 절차죠. 아, 원금과 이자, 딱 그것만? 맞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원금이나 이자가 뭐 주가 미수나 상품 가격 같은 다른 변수에 막 연동된다거나 하면요, 이건 단순 원리금 지급 특성을 벗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SPPI 테스트를 통과 못하는 겁니다. 이런 자산들은 사업 모형이 뭐든 간에 기본적으로 그냥 FVOPL로 바로 분류가 돼요. 아하, 그렇군요. 사업 모형이랑 상관없이 FEBPL로 가는군요. 네. 그리고 그 복합상품 관련해서도 좀 달라진 게, 예전에는 내재된 파생상품을 분리해서 보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전체 계약 하나로 SPPI를 판단한다는 점, 이것도 실무적으로는 꽤 중요한 변화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사업 모형이랑 SPPI 테스트 이 두 개 필터를 딱 거치면 최종적으로 세 가지 FBPL, FVOCI, 삼각후원가, AC 이렇게 나뉜다는 거네요. 각각 뭐가 제일 다르고 재무제표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간단하게만 좀 짚어주시죠. 이게 영향을 줍니다. 그의 실적에 바로바로 나타나는 거죠. 주로 단기 매매 금융상품이나 아까 말씀드린 SPPI 테스트 통과 못한 애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네. FVOCI는 공정가치 변동을 단기손익이 아니라 기타 포괄손익이라는 자본 항목에 일단 쌓아둡니다. 그래서 당장 손익 변동성은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채무상품이랑 지분상품 처리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채무상품 FVOCI는 나중에 팔 때 그동안 쌓아뒀던 평가손익을 단기손익으로 다시 끌고 와요. 이걸 재분류, 리사이클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분상품 FVOCI는 처음에 지정할 때 나 이거 나중에 팔아도 단기손익으로 안 보낼래, 즉 비재분류 옵션을 선택하면요, 정말로 처분할 때도 단기손익으로 안 가고 그냥 이익잉여금으로 바로 보내버립니다. 아, 그 지분상품 FBOCI 비재분류 조건 자료에서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나오던데요. 한번 그렇게 정하면 팔 때 손익 인식이 안 된다니? 와, 이거 기업 입장에서는 처음 분류할 때 진짜 고민 많이 해야겠네요. 전략적인 판단이 중요하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처음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나중에 손익인식에 영구적으로 영향을 주니까 정말 신중해야 하는 부분이죠. 자, 마지막으로 삼각 후 원가, AC.
이건 사업 모형이 원리금 수치 목적이고 SPPI 테스트도 통과한 채무 상품만 해당됩니다. 이 자산들은 시장 상황 변해도 공정가치 변동 같은 건 인식 안 하고요. 그냥 유효이자율법에 따라서 이자 수익만 꾸준히 인식해요. 안정적이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IFRS 9에서는 이 A시 자산에 대해서 기대 신용 손실, ECL 모형이라는 걸 적용해요. 그래서 신용 위험이 좀 증가했다 싶으면 예상되는 손실을 미리 선제적으로 충당금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예전 기준보다 손실 인식이 좀 빨라졌다고 볼 수 있죠. 아, 기대 신용 손실까지. 그렇군요. 그럼 정리해보면 이전 기준 IAS 39정 비교했을 때 핵심 변화는 결국 분류 기준이 사업 모형이랑 SPI라는 객관적인 걸로 바뀌었고 분류 종류도 4개에서 3개로 좀 단순화됐고 특히 그 지분 상품 처리 방식이 크게 달라졌네요. FVPL이 원칙인데 FVOCI 선택하면 비재분류 조건이 붙는다는 거 재분류도 훨씬 까다로워졌다고 하고요. 이런 변화들이 결국 뭘 위한 걸까요? 근본적인 목적 같은 게 있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다 정리해 주셨네요. 근본적으로는 재무제표의 그 비교 가능성하고 투명성을 높이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봐야죠. 객관적인 기준을 쓰니까 기업들끼리 비교하기가 더 쉬워지고 또 경영진이 좀 자의적으로 회계 처리를 해서 이익을 좀 관리하려는 그런 가능성을 줄이려는 의도도 깔려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지분상품 FVOCI의 비재분류 조건이나 재분류를 엄청 엄격하게 제한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투명성 강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와, 정말 명쾌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훑어본 이 자료들 덕분에 KIFRS 9 금융자산 분류, 이 복잡해 보이는 기준의 큰 그림이랑 핵심 변화들을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 모형이랑 SBI 테스트라는 두 축, 그리고 그 결과로 나오는 3가지 분류 방식의 특징과 영향, 이거 잘 기억해두면 좋겠네요. 네. 결국 이 분류 방식이 기업의 재무 성과나 상태를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 기준의 논리를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재무제표를 보실 때 훨씬 더 깊이 있는 분석이 가능해지실 겁니다. 네,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여러분께서 관심 있게 보시는 기업들이 혹시 이런 금융자산 분류 변경 때문에 실제 투자 전략이나 위험 관리 방식을 어떻게 바꿨는지 또는 바꿔야 할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회계 기준의 변화라는 게 그냥 장부상 규칙 변경을 넘어서 기업의 실제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파급 효과를 따라가 보는 것, 그 자체로도 꽤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